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대통령실이 그동안 전기요금과 같이 내던 KBS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도록 법령 개정을 관계부처에 권고했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교통방해 시위 참여자에게 일당을 줬다고 국민의힘이 주장했습니다. 전 장현은 별도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다며 사실 왜곡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그 위운을 기리는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됩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의 신상이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를 지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현이 교통방해 시위 참가자들에게 서울시 보조금으로 일당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조금 환수와 지급 중단도 서울시에 건의하기로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본격적인 시민단체 때려잡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가 공개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단체의 실적 보고서입니다. 지난 2021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단체에 보조금 1억 7천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옵니다. 증빙 자료로는 전장현의 도로점거 시위 사진이 첨부됐습니다. 권익 공호와 인식 개선 활동 등을 위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도입된 사업인데 최근 3년 동안 전장현 소속 단체들이 71억 원을 타갔다는 게 여당 특위의 주장입니다. 사업 절반가량은 집회 시위라며 보조금을 받아 참가자들에게 일당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전장현은 즉각 수사를 해야 됩니다. 예산 전용한 단체들은 보조금 받을 자격이 없다. 서울시에 지급 중단을 건의할 겁니다. 당 지도부는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국고 보조금 부정과 비리를 적발한 대통령실 감사 결과에 힘을 실었습니다. 적발된 민간단체를 범죄단체라고 비판하면서 지원을 확대한 문재인 정부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관련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직접 서면 지시까지 내리자 정부도 모든 부처 감사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보조금 환수와 수사 의뢰, 추가 감사 계획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시민단체 때려잡기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고 보조금 부정과 비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국정은 뒷전이고 권력 장악과 비판 세력 탄압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과 엮어 쓸어버리려는 의도가 노골적입니다. 노조 탄압으로 반짝 지지율 반등의 재미를 보더니 이제 다음 차례는 시민단체 탄압입니까?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고리로 여권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야권이 반발하고 맞서면서 충돌 양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전장현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전장현 박경석 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전장현은 별도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일부 회원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는 있어도 전장현이 이들을 감사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은 브리핑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간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 참여 토론에 붙인 결과 5만 8천여 표 가운데 97%가 분리 징수에 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30여 년 동안 유지해온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 이행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콘텐츠 경쟁력 문제뿐 아니라 수신료 폐지 의견이 많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 마련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이 발표한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침에 대해서
KBS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KBS는 입장문을 내고 수신료 통합 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식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징수하도록 법령을 바꾸라는 대통령실의 권고에 대해 공영방송의 폐해는 그냥 둘 수 없다며 KBS가 국민의 기대를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어제 구두 논평에서 공영방송이 수신료 통합 징수라는 방패막의 뒤에서 공정성을 저버린 채 방만한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는 공영방송으로서 위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를 권고한 데 대해서 돈줄을 쥐고 공영방송을 협박하는 날이 올 줄 상상도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분리징수 권고는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겠다는 선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기어코 공영방송을 장악해 땡윤 뉴스를 만들 작정이냐고 반문하며 공영방송은 권력과 금력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신료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천안함 자폭설, 코로나는 미국발 등의 과거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래경 다른 백년 명예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지 9시간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민주당 권칠승 대변인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래경 전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표는 바로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공개한 별도 사의 표명문에서 사인이 지닌 판단과 의견이 마녀사냥식 정쟁의 대상이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일이 한국 사회가 현재 처한 상황을 압축하는 사건이라는 게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논란이 지속하면 민주당에 부담을 주는 만큼 책임자직을 스스로 사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의 표명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본인이 사임을 하시겠다고 해서 본인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대표님 아무래도 검증이 좀 부실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량이 있고 또 신망이 있고 그런 분들을 주변 의견을 참조해서 잘 찾아봐야 되겠죠. 다음에도 외부 인사로 하실 거세요?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천안함 자폭설에서 해명을 요구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향해서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 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최 전 함장은 이래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 2월 SNS에 자폭된 천안함 사건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 해명과 함께 해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권 수석 대변인은 어제 당 고위전략회의 뒤에 기자들과 만나 최 전 함장이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원래 함장은 배에서 내리는 게 아니지 않느냐면서 최 전 함장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권 수석 대변인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당직 인선에 천안함 유족과 생존 장병의 문제 제기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책임도 함께 느껴야 할 지휘관은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천안함 피격 당시 함장실에 있다가 폭발로 인해서 고립이 됐던 최 전 함장은 당시 승조원들의 도움으로 함장실을 탈출했고 승조원 구출을 지휘한 뒤 구조에 나선 해양경찰 경비함에 승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래경 다른 백년 명예이사장이 사퇴한 데에 대해 이것만으로 성난 민심을 잠재울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어제 서면 논평에서 뒤늦게 직을 사양했지만 이미 상처받은 천안함 용사들에게 용서가 되는 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성난 국민의 사퇴 요구 앞에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더 심한 막말을 늘어놨다며 천안함 자폭설에 해명을 요구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향해 무슨 낯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발언한 민주당 권칠승 대변인을 비난했습니다.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여야 지도부는 나란히 추념식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오늘 오전 국립서울 현충원에서 열리는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을 기릴 예정입니다. 한 건설단체가 30년째 국가유공자의 낡은 집을 무료로 고쳐주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노후주택 2,200여 가구를 고쳐주었는데 앞으로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주택가. 지은 지 30년이 넘은 주택에 보수공사가 한창입니다. 낡은 창틀과 샤시를 교체하고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하며 전등도 새 것으로 바꿉니다. 천장에서 빗물이 새자 지붕 방수 공사와 도색도 다시 합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가 6.25 참전 유공자의 집을 무료로 고쳐주는 것입니다. 6.25 전쟁 중 총상을 당해 몸이 불편한 데다 뇌병변 2급 장애로 왼쪽 편에 마비까지 온 91세 참전 유공자는 거듭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옥상에서 비가 새고 내가 바랐던 거 다 있고 현재 고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국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고마워요. 협회는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보답하기 위해 1994년부터 30년 동안 240억여 원을 들여 2,265가구를 무료 보수했습니다. 올해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128가구를 찾아 고쳐주었습니다. 올해 30주년을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국가유공자분들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택업체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국가유공자의 노후주택을 무료 보수해주는 사업이 대한주택건설협회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으로 번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20곳이 넘는 의원실에 출입 기록을 확보했는데 돈봉투를 주고받은 의원들의 동선을 확인해 수수자군을 최종 특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에 나선 자료는 돈봉투 수수자로 특정된 의원들의 동선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뒀던 재작년 4월 당시 이들의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출입 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이정근 녹음 파일과 관련자 조사를 토대로 수수자군으로 지목된 의원들의 혐의를 확정하기 위한 교차 검증 자료로 쓰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모두 29개 의원실에 대한 기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중엔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와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재작년 4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현역 의원들에게 돈이 건네졌다고 적시했습니다. 한 곳은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로 이곳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의원 모임에서 윤 의원이 300만 원이 든 봉투 10개를 돌렸다고 적었습니다. 당시 국회 외통위원장은 송영길 전 대표였습니다. 또 다른 봉투 10개는 윤 의원이 의원회관을 돌며 직접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국회 사무처에 당시 송 전 대표 캠프 의원과 보좌진 10여 명의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출입 기록을 이미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검찰이 목적도 밝히지 않은 채 과다한 인원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며 정식 절차를 거쳐달라는 것이 국회 사무처의 요구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평소에도 출입 내역을 제공받았다고 반발하면서 수사상 조치를 예고했고 이번에 압수수색을 거쳐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동선 자료를 교차 검증해 돈봉투 수수자들을 최종 특정한 뒤 조만간 이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할 전망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두 번째로 자진 출석합니다. 송 전 대표는 내일 오전 9시 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일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대신 자신을 수사하고 구속해달라며 스스로 검찰의 모습을 드러낸 이후 두 번째 검찰 출석입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항의하는 의미로 1인 시위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 관계자는 혐의 사실이 전혀 없고 조사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유출 경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한 장관과 연관이 없었다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사항이라며 비판을 했고, 한 장관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한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파란색 상자를 든 경찰 수사관들이 국회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실로 향합니다. 최 의원 자택 근처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한 데 이어 의원실에서는 인사청문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이 새어가는 과정에 최 의원 측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 인사청문 자료가 MBC 임무기자에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소속 A씨에게, 다시 자신을 민주당 측 인사라고 주장하는 B씨에게 넘어갔다고 보는 가운데, 애초 MBC 기자가 받은 자료가 최 의원 측에서 흘러나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최강욱 의원실 관계자 가운데 누가 자료를 전달했는지는 특정하지 못한 만큼 압수수색을 통해 이 부분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최 의원은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개인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공권력을 오남용해서는 안 될 일이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한동훈 아니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자 한 장관도 최 의원을 향해 정상은 아니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신고나 고소한 적도 없잖아요. 경찰은 이번 강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개인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사람으로 수사망을 좁혀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 발사 성공의 핵심 역할을 했지만 정작 연구원들은 야근 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 재원이 없다는 게 항우연 측의 해명인데, YTN 취재 결과 감독기관의 지적을 받았을 때는 남는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위성연구소 직원 8명은 지난 4월 연구원을 상대로 밀린 야근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24시간 3교대 근무를 했는데도 3천만 원이 넘는 초과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달에 가 있는 단위로부터 이렇게 그 정보를 수신받는 쪽 같은 경우는 교대로 계속 해요. 그다음에 야간 근무도 하고 휴일 근무도 해야 되고. 항우연 측은 초과 수당 재원이 별도로 없어 지급할 수 없었다며 대신 보상 휴가를 줬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기획재정부의 인건비 지급 지침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부기관 소속 직원들의 임금과 수당, 성과급 등을 합친 총액을 제한하는 총액 인건비제 때문에 이미 정해진 예산을 초과하는 수당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인건비가 저희가 지금 있는 직원들한테 연봉이랑 법정부담금이랑 퇴충을 딱 지급하고 나면 그 인건비 실링이 거의 꽉 차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YTN 취재 결과는 달랐습니다. 지난 2020년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 이후 항우연은 시설직 등 근로자 30여 명에게 3년치 초과 수당 1,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련 근거가 없어 못 줬다는 말이 무색하게 임금 인상을 위해 빼뒀던 예산을 이용해 감독기관의 명령에는 따랐던 셈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휴직과 채용 지연 등으로 많게는 1년에 15억 원이 넘는 인건비가 사용되지 않았는데도 초과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누리호 등 정부나 민간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받은 인건비조차 연구원들의 수당으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노조 측은 항우연이 정부의 지침을 내세우며 연구원들에게 정당한 노동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같은 데 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총인건비 내에서 그걸 해소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정부가 정해주는 인건비 총액이 매년 늘긴 하지만 모두 직원들의 임금 인상분으로만 써야 하는 만큼 제도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주요 프로젝트를 앞두고 야근 등 초과 근무가 잦은 연구원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이 이런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야근 근로수당의 체불 상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산업 7대 강국이라는 화려한 성과는 묵묵히 땀 흘려 일한 연구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전입니다. 귀갓길 여성을 잔인하게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치기 사건 가해자 신상 정보가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됐죠. 가해자 것으로 보이는 SNS 계정도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데요. 사적 제재라는 지적과 함께 가해자를 알고 싶어하는 여론이 반영된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한 건 지난 2일.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혈액형과 신체적 특징을 비롯해 과거 범죄 이력까지 모두 올렸습니다. 조회수는 400만 회가 넘고 응원 댓글도 3만 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이 신상 정보를 제가 공개함으로써 피해자가 평생 동안 느낄 수 있는 고통과 두려움의 분담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SNS 계정도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유튜버 개인 판단으로 신상 정보가 모두 공개된 겁니다. 사건 피해자는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수사기관 등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상해 사건으로 여겨진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신상 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제가 이제 정신을 좀 차리다 보니까 사건 파악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재판의 당사자가 지금 유죄 확정이 안 난 상태에서 무언가 신상 공개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취지로 계속 거절을 당했습니다. 신상 공개를 응원하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지만 엄연히 불법입니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개인정보 취득 경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이제 알고 싶어하는 이제 그러한 욕구가 또 표현된 것 한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국내의 법 체계에 의하면 저렇게 개인이 사적으로 공개를 하는 것은 사실상 또 그 범죄가 될 수 있는.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성범죄 시도 증거가 발견돼 검찰이 더 무거운 처벌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강간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많은 국민분들께서는 법 감정상으로는 강력한 처벌 그리고 엄중한 처벌을 바라시기 때문에 이런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적 제재 논란까지 불거지며 국민 관심이 쏠린 이번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일에 나옵니다. YTN 차상입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체육학원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25명이 대피하고 학원에서 사용하던 물품 등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학원 안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이른바 대마 쿠키를 먹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 이집트 국적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자정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도로에서 대마초 성분 50g가량이 든 쿠키를 먹고 운전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북 포항시 영일만 신항 국제물류센터 근처에서 소나타 승용차가 인도를 넘어 철길 옆 철조망까지 뚫고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를 몰던 50대 여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가 내리막 도로를 달리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거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엠폭스 환자가 누적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엠폭스 환자 10명이 추가돼 누적 102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확인된 엠폭스 확진 환자 10명은 모두 남성으로 내국인 9명, 외국인 1명입니다. 특히 내국인 9명은 모두 잠복기 내 해외 여행력이 없어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고 대체로 성접촉을 통해 감염됐다고 방대본은 밝혔습니다. 국내 엠폭스 환자는 지난해 6월 처음 발생한 뒤 지난 4월 6번째 환자가 발생했지만 이후 약 2달 만에 누적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됐지만 기대했던 중국 관광객의 발길이 뜸해 제주 관광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발 초대형 크루즈선이 잇따라 제주를 찾으면서 과거 제주 관광시장의 큰손이던 일본인이 돌아올지 기대를 모읍니다. KCTV 제주방송 하은진 기자입니다. 강정항에 짙게 낀 해무 사이로 크루즈 한 척이 웅장한 모습을 서서히 드러냅니다. 19층 건물 높이와 맞먹고 선석을 가득 채울 정도의 길이 300m가 넘는 17만 톤급의 초대형 크루즈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에 입항한 크루즈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탑승 인원은 일본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 3,500여 명. 정박한 배에서 내린 관광객들은 제주를 둘러볼 생각에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楽しい気持ちでここまで来ました。最初霧で何も見えなかったんですけど、今霧が晴れたらとても綺麗な街並みが見えて、これからお買い物を楽しみたいと思います。 시장 구석구석을 누비는 크루즈 관광객들. 시장 안 식당에 들려 제주산 해산물 등 각종 음식을 먹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코스입니다. 가판대에 마련된 시식 제품들을 직접 먹어보기도 하고 제품들에 대해 이것저것 물으며 제주의 시장을 만끽합니다. 모처럼 연이어지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에 상인들도 덩달아 분주합니다. 코로나 해제된 이후로 해외로 많이 나가고 좀 많이 국내 관광객들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상인분들이 많이 염려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해외에서도 입국이 돼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육이라든지 대형 크루즈를 비롯해 최근 이틀 동안 제주에 입항한 일본발 크루즈는 모두 3척. 이를 통해 약 4,000명의 일본인 관광객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특히 크루즈 내에서 제주 홍보 부스 운영과 설명회를 진행해 제주에 대한 관심을 높여 하선율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 척이 들어왔다는 것은 좀 다양한 선사가 제주를 기항지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를 방문해서 제주를 좀 더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발 크루즈가 잇따라 입항하면서 과거 제주 관광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온 일본인 관광시장이 다시 한번 활성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 북한은 범죄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도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다고 하는데요. 무죄 추정의 원칙도 찾아볼 수 없고 검사가 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등 국제 규범과도 크게 맞지 않다고 합니다. 홍민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4년 이른 1950년 형사소송법을 제정했습니다. 범죄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을 크게 4단계로 나누는데 옛 소련의 법률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먼저 수사는 범죄자를 찾아내고 기초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로 우리로 치면 입건 전 조사, 내사에 해당합니다. 범죄 혐의자가 확정되면 수사를 맡은 수사원은 사건 기록과 함께 혐의자를 예심으로 넘깁니다. 예심은 기소 전에 수사를 구체화하는 단계로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재판에 넘겨지는 피심자가 확정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수사와 예심 단계에선 우리나라처럼 혐의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도 이뤄지는데 검사의 승인만 있으면 모두 가능하다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법원에서 판사의 심리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우리 법과 달리 혐의자의 인권이 크게 침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속된 혐의자가 법원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권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건이 모두 밝혀졌다고 판단되면 북한의 검사는 혐의자를 기소합니다. 재판에 넘겨진 피소자는 우리나라의 피고인처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 사선 변호인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재판 절차는 용어만 조금 다를 뿐 검사와 변호인이 공방을 벌여 판결이 선고되는 과정은 우리와 비슷합니다. 다만 3심제인 우리와 달리 2심제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작게는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사회적 교양 처분부터 사형에 이르는 형이 집행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 등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권리가 명시된 국제자유권 규약에도 가입한 상태지만 검사의 권한은 강력한 데 비해 피고인의 방어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반국가 범죄와의 투쟁에서 적을 가려낸다는 조항에서 보듯이 형사소송법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입니다. 형식적 진실 발견은 될지 몰라도 실체적 진실 발견은 거의 영원한 거죠. 싹을 자르기 위한 형법에 불과한 거죠. 다만 지난 2021년 개정된 법에는 재판받는 사람이 법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기피권도 추가되는 등 권리 강화 움직임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최근 끝난 싱가포르 샹그릴라 회담을 계기로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은 과거에 비해서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입니다. 4년 가까이 끌어온 한일 간 초계기 갈등도 일단 봉합되면서 앞으로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일 간 활발한 교류와 훈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이번 싱가포르 샹그릴라 회담의 관심 분야 가운데 하나는 한일 초계기 갈등이었습니다. 2018년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 위를 낮게 날며 위협 비행을 했는데 일본은 근접 비행은 없었고 한국 함정이 사격 통제 레이더를 겨냥했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3년 반 만에 싱가포르에서 만난 한일 국방장관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대신 재발 방지 대책을 찾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기서 그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에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갈등 해결 대신 봉합으로 마무리했는데 고도화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입니다. 세 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올해 안으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한 데 이어 2018년 이후 중단됐던 3국 해양 차단 훈련과 대해적 훈련을 신속히 재개하고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도 정례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일, 한미일 군사당국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한미 간 그리고 미일 간에 각각 운영 중에 있는 정보 공유 체계를 서로 연동시켜서 올해 내에 가동토록 하기로 했습니다. 샹그릴라 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이 더욱 강화되면서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견제 수위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지원하기 위한 북측의 준비 활동이 여전히 감지된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정기이사회 회의에서 핵실험장 3번갱도 근처와 지원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활동 징후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핵실험장 가동을 재개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며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과 관련해서는 올해 3월부터 영변 핵시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 내 건설 작업이 상당히 늘어난 징후 등을 관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이 올해 여름 강행을 예고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위해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해저터널 안으로 해수를 넣는 작업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도쿄전력 관계자는 현지 지역 민방인 후쿠시마 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해수를 채우는데 20시간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별다른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오늘 안에 해저터널에 바닷물을 채우는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원전에서 바다까지 판 약 1km의 해저터널을 통해서 오염수를 내보낼 예정인데 이를 위해 터널 안에 바닷물을 채워놓는 절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대공세를 개시했다는 러시아 국방부의 주장을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가짜 뉴스라며 일축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 대변인은 현지 시간 5일 러시아 국방부 성명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그러한 정보가 없으며 어떤 종류의 가짜에 대해서도 코멘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군이 4일 도네츠크 남부 전선 5개 구역에서 대규모 공세를 감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평화 임무를 위해 추기경 특사를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파견합니다. 로이터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교황의 평화 특사인 마테오 주피 추기경이 현지 시간 5일부터 이틀 동안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한 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찾을 계획입니다. 주피 추기경은 유력한 차기 교황 후보 중 한 명으로 이탈리아 볼로냐 대교구장과 이탈리아 주교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교황은 지난해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거의 모든 공개석상에서 전쟁을 규탄하며 평화를 호소해왔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로부터 본토 공격을 받고 내부 분열도 보이는 등 대내외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를 떠난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면서 지난해만 130만 명에 달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3일 새벽 모스크바 크렘린궁을 향한 2대의 드론 공격. 러시아 주장대로 우크라이나 공격이 맞는다면 러시아 심장부를 지키는 방공망이 뚫린 겁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영토 곳곳이 기습당하는 일이 더 잦아졌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레닌그라드 원자력 발전소 공격에 이어 크림반도 드론 공격까지 우크라이나 공세가 계속됐습니다. 접경지대인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 지역은 수시로 공격당해 많은 주민이 집을 떠났습니다. Промежуток времени проникнуть туда. Мы уехали ни вещей, ничего, вот без документов. А подъезжаем, да, и на наших глазах взрыв, то ли мина, то ли снаряд. 러시아 내부 분열도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민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은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Гибнуть мирное население в Белгороде, и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ничего сделать не в состоянии, потому что оно де-факто не существует, оно в хаосе. 그러는 사이 조국을 떠나 해외로 망명하는 러시아 시민들은 급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군 동원령 이후 탈출 행렬이 급속히 늘어나 영국 국방부 조사 결과 지난해만 130만 명이 해외로 떠났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숙련된 기술자나 전문가여서 경제학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러시아의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러시아 본토 공격의 내부 분열까지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이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혼합현실, MR 헤드셋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애플은 오늘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파크에서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를 열고 MR 헤드셋 비전 프로를 선보였습니다. MR 헤드셋은 지난 2014년 처음 공개된 애플워치 이후 애플이 9년 만에 내놓은 야심작으로 1,000명이 넘는 개발자들이 7년 넘게 개발해온 거로 알려졌습니다. 혼합현실 MR은 현실 세계의 3차원 가상물체를 겹친 증강현실인 AR을 확장한 개념으로 현실과 가상 간의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자오 창평 최고 경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증권거래위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고객 자산을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며 바이낸스와 자오 CEO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낸스와 자오 CEO는 지난 3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부터 파생상품 등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제소되는 등 미국 감독기관의 표적이 된 상태입니다. 인어하면 대부분 인어공주를 떠올리실 겁니다. 인어의 성별은 당연히 여성이라고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남자 인어 또는 인어 왕자를 꿈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타이완의 남자 인어 이야기 류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인어공주 이후 인어공주가 백인이 아닌 흑인이 될 수 있냐의 논란이 있어도 인어가 남자일 수도 있다는 논란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기 깊은 물속을 유유히 유영하는 인어가 있습니다. 언뜻 영화 속 인어공주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그의 모습은 바로 건장한 남성입니다.
就是每个都很 man 啊、很壮啊，女的啊都有。但是像台湾，就大家会觉得说美人鱼就是只有女生才可以做这件事，但我觉得男生也可以表现出不太一样的感觉。 그렇다고 남자 인어가 되는 것이 마음처럼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对于女生而言的话，确实是会比较容易，因为毕竟大家对于女性是美人鱼这一件事情的印象是比较深刻的，从就是迪士尼的小美人鱼的影片就可以看得出来。 이처럼 타이완에서는 고정관념을 깨고 남자 인어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취미를 넘어 직업으로서 국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어공주를 꿈꾸는 여성들도 인어왕자를 꿈꾸는 남성들도 경쟁을 거쳐야만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쪽은 남자 인어라고 그들은 고소합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최근 대출금리가 꽤 내려왔는데 한국은행이 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더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내리긴 쉽지 않고 오히려 다시 위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김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공행진을 하던 시중금리가 지난해 9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행진에 유동성 위기까지 덮치며 은행들이 돈 구하느라 치솟았던 예금금리가 내리면서 덩달아 따라올랐던 대출금리도 5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겁니다. 서민형 저금리 정책 상품이 쏟아진 데다 당국의 금리 인상 자제 압박도 한몫했습니다. 무엇보다 긴축이 끝나간다는 기대감에 시장은 한 발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국은행은 계속 동결을 하고 있지만 시장은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을 보면서 이제 올리지는 못할 거야. 인하만 남았어. 그러면 인하를 안 했더라도 시장 금리는 먼저 떨어집니다. 한국은행이 세 번째 동결 카드를 꺼냈지만 금리가 여기서 더 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은행채 금리가 눈에 띄게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은 가격이 내려가면 금리가 오르는데 지난달부터 은행채 발행 물량 제한이 풀리면서 공급이 늘자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 기준 신용대출 금리는 4.79%에서 6.38%로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완화됐던 유동성 규제가 정상화되는 다음 달부터는 은행들의 자금 확보 경쟁도 가열될 거로 보여 시중금리는 더 뛸 수 있습니다. 유동성 규제를 맞추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은행이 채권을 발행해서 현금을 은행 계좌에 유보할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이런 자금 모달에 대한 인센티브 때문에 은행채 발행이 조금 늘어나고 있고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향상들이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이미 반영된 긴축 종료 기대를 뒤집고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단기적으로 시중금리 인하를 기대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식습관 변화 등으로 해마다 1인당 쌀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밀가루를 대신할 쌀가루를 개발하는 등 활로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쌀 가공식품 업체들이 국내외 기업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쌀 떡볶이를 구매하려고 왔습니다. We are interested to find frozen foods like tteokbokki or other frozen food to bring to Indonesia because now the market in Indonesia very welcome Korean products. 밀 같은 곡류에 들어있어서 소화나 알레르기 같은 문제를 유발하기도 하는 불용성 단백질인 글루텐이 없는 쌀 과자 수출량은 증가세입니다. 저희는 이제 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략 한 500만 불 정도 미주 지역하고 유럽 지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0%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쌀을 재료로 된장이나 춘장 같은 양념을 개발해 선보인 업체도 있습니다. 회사로 글루텐에 좀 예민한 아이가 있는 부모님께서 짜장면을 해주고 싶은데 춘장에는 이제 밀이 들어가다 보니까 혹시 밀이 안 들어가는 춘장이 있냐라는 의뢰가 들어오셨었고요. 2013년 67.2kg이던 1인당 쌀 소비량은 10년 만에 56.7kg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보통 맵쌀과 달리 밀처럼 바로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쓸 수 있는 가루쌀 품종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농민들은 지금 이게 이모작이 가능한 쌀이기 때문에 그 수익적인 면에서 손해가 없고 생산의 수요처가 증가할 수 있는 요소가 가루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농민들에게 수익성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간 200만 톤 수준인 국내 밀가루 사용량 가운데 10%를 오는 2026년까지 국산 쌀가루로 대체하는 것을 정부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흔히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하면 이산화탄소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실제로 메탄이 이산화탄소보다 80배 이상 더 강력합니다. 특히 메탄 배출량의 상당 부분은 소가 내뿜는 트림과 방귀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 연구진이 친환경 사료를 이용해 이것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올해 태국 등 동아시아와 서유럽, 남미 등 세계 곳곳에서 40도를 웃도는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3월부터 이상고온으로 벚꽃 등 봄꽃이 동시기에 와 있고 5월에는 강릉 기온이 35도를 웃돌며 이례적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 같은 기상이변의 원인은 지구온난화. 대표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입니다. 특히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더 강력한 온실가스로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양은 적지만 온실 효과는 이산화탄소의 80배 이상에 달합니다. 메탄은 2020년 이후 3년 연속 기록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을 기점으로 메탄 농도는 산업화 이전의 2.5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석탄이나 LNG 가스의 연소로도 배출되고 있지만 소가 트림과 방귀를 통해 내뿜는 양도 막대합니다. 소는 소화 과정에서 한 번 삼킨 먹이를 되새김질해 다시 먹는 특성을 지닌 동물입니다. 이때 장 속의 미생물이 먹이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가스를 생성하고 트림과 방귀를 통해 배출하는데 이 가스의 주요 성분이 메탄인 겁니다. 소 한 마리가 하루에 방출하는 메탄가스는 약 280리터. 많게는 자동차 한 대의 일일 배출량과 비슷합니다. 특히 전 세계의 소가 1년에 방출하는 메탄은 약 1억 톤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8%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는 물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 사료를 도입해 메탄 방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메탄 저감을 위해서 연구된 물질 중에서 가장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진 게 그 홍조류 중에서 분홍빛 바다고리 풀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약 80% 정도 메탄 발생량을 줄인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연구진은 2030년까지 제주도에서 저메탄 사료를 통해 온실가스 생산량을 10% 낮추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 뒤 점차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에 반한 74살의 프랑스 여성 작가가 한국화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주 양동마을에서 2달 살기를 하면서 우리의 고유의 멋을 독특한 기법으로 담아냈다고 하는데요.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려한 연꽃 사이로 잉어가 살아 움직이는 듯 유유히 헤엄칩니다. 비어있기에 오히려 더 충실한 여백의 미는 덤입니다. 동궁과 월지는 물에 비친 그림자까지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74세 프랑스 작가 세실 포프가 한국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려낸 작품입니다. Your ego is less important than Western people. The people I met, they are really quiet, simple, and they don't feel superior to the others. And for me, it's really important. 젊은 시절 작가를 꿈꿨던 세실 포프.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작품 활동을 그만뒀지만 노년의 우연한 계기로 우리 문화예술을 접하고서 다시 붓을 잡았습니다. 지난 5월부터는 아예 우리나라에서 2달 동안 직접 살아보며 그린 그림으로 전시회까지 열었습니다. 전통적인 수묵화와 서예는 물론 서양식 수채화 기법에 동양의 맛을 녹여낸 독특한 향취가 돋보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애정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외국인 분들도 한국 와서 되게 저런 약간 좋은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자기만의 그런 약간 색깔을 많이 표출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주 양동마을에서 시작된 세실포프의 전시는 오는 18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현충일인 오늘도 낮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이 26도, 강릉 29도까지 올라서 덥겠는데요. 자외선과 오존도 강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까지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또 경기 북부와 강원도, 경북 동부에는 오후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남해안과 제주도는 흐리다가 점차 맑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7.3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전 28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고요. 금요일엔 중부를 중심으로 비 예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고속도로는 징검다리 연휴의 마지막 날이라 나들이에서 돌아오는 서울 방향 정체 예상되고요. 또 현충일, 공휴일이기도 해서 근교로 바람 쐬러 가는 교통량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어디든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고속도로 대부분이 수월한데요. 특히 오전 중에는 심한 정체 없겠고요. 서울 방향 최대 혼잡은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차들이 일찍 몰리고 나는 1번 경부선, 도심 구간마저도 지금은 이렇게 여유로운 모습이고요. 오늘은 공휴일 버스 전용 차로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1번 경부선은 신탄짐에서 한남까지, 50번 영동선은 신갈에서 호법 사이로 잠시 후인 7시부터 시행되니까요.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휴일 아침에는 외곽 방향 정체가 증가하곤 하는데 아직까지는 50번 영동선, 용인 부근 통과 괜찮고요. 그리고 가평이나 춘천 쪽으로도 이동하시나요? 60번 서울 양양선 지금은 무난하게 통과 가능하겠습니다. 52번 광주 원주선 원주 방향으로도 초월 부근에서만 잠깐 속도 떨어지는 정도입니다. 지방으로 나들이 갔다 돌아오는 분들로 충청 지역의 정체 예상되긴 하는데 지금은 15번 서해안선 서해대교 주변마저도 무난하게 이동하고 있고요. 오늘 많이 막힌다면 100번 수도권 제2순환선은 김포나 하남 주변 정체 예상되지만 지금 상황은 역시 괜찮습니다. 안전띠 전자석에서 착용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굿모닝 YTN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